이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술자를 빼고 미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무엇이냐. 미가 어떠한 것이길래 미술관, 박물관 등등의 그 시설들이 지어지고 또 동시에 그에 관한 담론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미술작품, 미술품이 이제 하나의 그 경제축이 되는 상황까지 와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란 무엇이냐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은 또는 답은 모르는 뜻 알고 아는 뜻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미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그 상식선에서라도 한번 따져봐야 될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이 뭐 언론이고 뭐 신문 잡지 등등의 매스컴에서도 이 미의 본질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까? 그게 잘 없어요. 없는데 이제 물론 미가 뭐냐에 대한 질문은 뭐 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미학자들이 다루는 게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읽어보면은 매우 어렵죠. 이게 미학 자체가 결국에는 철학의 영역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학자들이 자꾸 어려운 말을 써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도 있는 듯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면 또 말장난 같죠. 뭐 사변적인 것은 대부분 말장난입니다, 사실은. 본질을 두고 그 본질을 말하지 않고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아주 직설적으로, 즉각적으로 말하면은 또 미가 없어요. 미는 결국에는 주변을 싸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 양식 플러스 부사, 형용사 등의 이제 수식어들이 미를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죠. 그래서 그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것이다는 없으나 그 애매모호하되 그 애매모호함이 나름대로 명료해지는 것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하고 올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문자와 언어, 뭐 이것을 중심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문자도 결국에는 세계 각국의 문자들이 있으니 우리하고 우리 생활과 우리 역사와 가장 오랜 시간을 갖고 있는 한자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생활 미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문자 속에 숨어 있는 어떤 생활 미학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생활 미학 이랬을 경우에 그러면 생활 속에서 미를 다루는 것이냐? 가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 숨어 있는 미적인 요소를 갖다가 한번 같이 발견해 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언어와 문자에 담겨 있는, 그럼 왜 문자냐 했을 경우에 이 문자는 우리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문자는 대별이 되죠. 이제 표음 문자, 표의 문자인 부분인데, 우리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어인 한글의 경우는 표음이죠. 표음, 알파벳인데, 표음 문자인데, 한자는 표의 문자입니다. 지구상에 표의 문자가 나온 거는 약 5,000년 전에 나온 걸로, 이집트 또는 메소포타미아, 그게 먼저 출발했고, 중국은 그 뒤입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권은. 그런데 이집트 표의 문자, 중국, 그 메소포타미아 표의 문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지구상에.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렸고 이집트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이 사용했던 고대 문자를 읽어내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약 한 뭐 4천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한자는 현재에도 그대로 쓰인다는 거예요. 아주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물론 중국이 모택동이 집권하고 난 뒤에 지금 우리가 중국으로 알고 있는 간체자, 문자 변체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체자라는 걸 만들기도 하고, 로마자 알파벳을 차용해가지고 병음 표기라는 걸, 그 발음 기호죠. 표기하는 것까지 했었는데,
그 당시 이 일을 중국 정부가, 중공 정부가 추진할 적에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의 획수가 많으니 실용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하다. 그냥 실용화하기 위해서 간체자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 문자 변경 운동이 얼마나 형편없는 짓을 했냐 하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의 정자체, 우리 옥편이라든지 한자 자전에 나오는 그 정자체죠. 그 속에는 이미 3,5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의 역사가 고스란히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글자 한자에. 그런데 이걸 변화시켜 버리고 나면은 그 역사가 사라져 버려요. 그 형상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간체자라는 것이 약간 바람적인 요소를 차용해 버리기 때문에 이 상형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표의성이 사라져 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손실인지를 정치가들이 몰란 거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중국이 간체자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사용 안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도 이제 이분화되어 버렸죠. 간체자도 배워야 되고, 자기들이 말하는 번체자, 번잡한 글자란 말이죠. 옛날 고문자도 배워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한자를 중심으로 이 문자 한자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또는 어떤 전설을, 신화를 놓쳐버린 거죠, 이제. 참 안타까운. 그래서 간자제가 되어가지고 매우 편리하게 실용적으로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이 되지 않는, 그럼 학자들이 이미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들을 다 내놓았으니까요. 그런 문화적인 일은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는 순간에 망해버립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죠. 히틀러가 미술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인문적인 상황이 정치 논리로 휘달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는데, 자금의 한국의 현실도 어떤지 잘못 걱정이 되는 이 총구석에서도 걱정을 해야 되는,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걱정을 해야 되는 지경입니다.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적에 언어가 문자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계신 분 중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없으시죠? 다 언어가 문자화 될 것이다. 문자가 나오기 전에 지구상에서 인간들은 각 지역마다 다른 언어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어만 가지고도 소통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뭐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모든 역사가, 그 부족의 역사가 구술로서 전술되고 기억 속에 다 들어있었죠. 기억 속에. 그리고 다 외워버렸습니다. 아예 통째로 다 외워가지고 증조 할아버지에서 할아버지,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버지 아들, 아들에서 다시 아들로 그 내용이 계속해서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만 하더라도 저작물이 있지 않죠, 그게. 그 대화란 것도 플라토니즘을 기록한 것들이니까 충분히 언어만 가지고 다 생활했습니다. 그럼 그 언어 생활할 적에 문자는 없었냐? 문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자냐? 일종의 이제 그걸 도상 문자 또는 뭐 신화 문자, 그림 문자라 해야 되겠죠. 그림 글자. 뭐 그 순수와 우리말로 합쳐서 그림 글자입니다. 글자는 글자인데 읽을 수 의미 없는 그림이죠. 근데 그 그림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색칠을 해서 면을 가르고 선을 가르고 색칠을 하고 해서 아름답게 만든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 사고, 어떤 사실을 선을 가지고 그어서 표기해 놓은 겁니다. 그럼 그걸 딱 보면은 사람이 사슴을 잡았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슴을 잡고 있는 모습이거나 또는 다른 뭐가 있겠죠. 그런 것이 말하자면 도상 문자, 그림 문자죠. 그래서 뭐 한자로 쓰면 해화 문자,
그림회, 그림화에다가 문자라는 말을 쓰고, 도상, 그릴 도에다가 형상상자를 써서 도상문자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간혹 뭐 잡지든지 이 TV를 통해서 인디안 각석, 뭐 아주 고대 사이에 몇천 년 전에, 몇만 년 전에 뭐 인간들이 동굴 안에 그려놓은 어떤 형상들, 그게 전부 다 문자입니다. 그림이 아니고, 우리는 보통 그걸 갖다 그림이라는 말을 써버리는데, 우리 방구대에 있는 것도 방구대 암각화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바위에다가, 방구대에 있는 바위에다가 새겨서 그려놓은 그림이다 이 말인데, 그게 문자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화가 아니고.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바람이 되지 않는 글자죠. 그런데 의미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복합적인 요소를 지닌 내용이죠, 전부. 방구대가 암각화가 불리는 거기 보면 고래도 노지면 호랑이도 나옵니다. 근데 그걸 두고 울산 앞바다에서 고래하고 관계되는 부분, 고래 사냥을 했을 것이라는 부분, 뭐 등등을 갖다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건 곳곳에 보면은 어떻게 뭘 짐승을 가두어 놓은 목책을 그린 듯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목책 안에 어떤 우리 안에다가 짐승을 넣어서 길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게 다 그림인 것 같지만은 그림이 아니고 문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초기의, 그러니까 원시라고 해야 되겠죠. 초기의 모든 인간의 행위는 그 자체가 그림이자 문자인 거죠. 그래서 그림과 문자는 동일선상에서 출발한 한 몸입니다. 한 몸. 지금 와가지고는 두 몸인 양 나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몸이죠. 물론 지금도 뭐 그 미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림은 뭐 그 뭡니까? 문자 없는 시고 시는 그림 없는 그림이다. 뭐 이런 말들을 씁니다. 아주 그 미학적인 용어로. 그게 아득한 몇천 년 전의 일이 현재도 똑같이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시공을 초월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 앉아서 원시시대의 그림을 가지고 현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3천 몇백 년을 우리가 초월해버린 거예요, 시공을. 여기 앉아서 3천 몇백 년 전, 5천 몇백 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시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 그게 뭐냐? 결국에는 그 그림 문자, 상형 문자로서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문자이면 더 좋죠. 그게 한자다 이 말입니다. 한자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문명화된 이 21세기 시대에도 3,000년 전의 일을 갖다 우리는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문자가 한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한글 전용 뭐 이래서 지금 거의 교과서에서 한자는 아예 한자 자체가 우리말화된 것조차도 한글로만 표기해버리자는 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한글 자음 자모를 이용해서 표기만 한 단어는 지금으로부터 30년만 흘러가면은 30년 뒤에 사람은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지 모르는 글자라고 표기되는 게 30% 이상 나옵니다. 한글로 표기된 내용 1950년대 신문 읽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어사전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야 됩니다. 한글 고어사전이. 그러니까 상형성을 가지고 있는 표의문자 한자의 경우는 3,000년 전의 그 상황이나 21세기엔 지금의 상황이나 같습니다. 그 글자가 의미하는 약속된 부분만 익히 부리면은 앞으로 5,000년이 흘러도 그 글자만 놓으면은 5,000년 뒤의 사람도 이거는 뭘 의미한다는 걸 알아버립니다. 이 아주 편리함을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지금은 돌아가신 지가 벌써 뭐 한 30년 됐나 모르겠는데, 광주에 그 오지호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서양 화가인데 그것도 인상파를 받아들이는 분이죠. 쓴 책이 하나 있어요. 21세기 한자 문명의 종언,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참 최현배, 허웅 등이 한글 전용지를 내부르게 한글 전용하면 우리나라 망한다는 책을 썼어요. 서양 화가가. 그걸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분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한글을 갖다가 아름답게 가꾸고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한자라고 하는 기가 막힌 그 기록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글자가 우리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내버리면은 100년의 근백년의 역사만 우리가 기록하고 근 200년 전의 역사는 버리자는 이야기냐 이런 말이었죠. 이게 이제 인간 생활에 있어서 이제 문자가 이 인간의 삶의 문제를 갖다가 다루는 역사에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가 새삼 생각해서 국가의 어문 정책은 미래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미래를 갖다가 망하는 쪽으로 이끌고 있다면은 안 되겠죠, 이게. 뭐 한자와 한글 이야기가 나오시니까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이 세 나라의 즉 동북아시아에서는 물론 뭐 베트남도 포함되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한국, 중국, 일본이 중심이 되겠죠. 동북아시아에서는 세 나라가 다 이중으로 그 어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중으로. 먼저 우리가 보통 한자하면 중국에서 만들었다 중국 글자다, 외국 글자다 이런 식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중국 자체가 언어와 문자가 달랐습니다. 중국은 현재도 각 지역마다 언어가 다르죠. 한반도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있고 일본 열도에서는 일본 열도만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백년 이전에는 이 삼국이 전부 다 기록은 한자를 공통으로 썼죠. 우리나라 역사 전부 한자를 썼습니다. 한자를 사용해가지고 문장을 이루는 역사서를 썼죠. 기록물은.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어와 한자는 다릅니다. 일본어와 한자는 다르죠. 한국어와 우리 단어가 다르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소통은 각기 자기 지방의 말을 쓰면서 기록에 있어서는 같은 문자를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문자를. 이중 언어 문자 국가들이죠. 기록은 문자에다 맡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소통은 언어로 쓰인 거죠. 각기 다르게. 그러면 기록으로서의 그 한자는 결국에는 앞으로 1000년, 2000년 뒤에도 그 글자가 가진 의미성만 익혀버리면 하등의 지금의 상황을 갖다가 어긋남 없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사용 언어로 했을 경우에는 2000년이 된 이 언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1940년대 사용됐던 그 한글로 된 신문들에 나오는 단어들, 지금 단어가 너무 달라가지고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일을 갖다가 이제 어찌할 것이냐 말이죠. 그런데 중국도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오사운동이라든지 등등을 통해 가지고 백화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중국어를 갖다가 문어체로 쓰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 버렸고, 우리는 한글 전용주의로 가버렸고, 일본은 한자어와 일본어를 병용을 하고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문자와 언어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이 가장 전통성을 가지면서도 미래성을 가진 어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실패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실패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말 우리가 한번 정말 새롭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언어가 문자로 된 것이 아니고 언어와 문자는 따로 있었는데, 이 한자라고 하는 문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어느 날 언어가 문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용하던 말이 만들어져 있는 문자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언어와 문자가 동거를 하게 되는 거죠. 같이. 어떤 땅을 나타내는 글자가 이걸 뭐 이렇게 혹이라고 줄을 있으면 땅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에워싸 보면 나라국이 되어버리죠. 예. 그리고 어떤 지역을 나타낼 적에 이렇게 해서 이거 내가 관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 창을 가지고 내가 지킨다. 이건 창인데 이 부분이 창과자죠. 이 지역을 내가 창을 가지고 지킨다. 내 땅이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걸 국이라고 발음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나라라는 개념을 갖다가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이만한 땅덩어리를 내가 창을 가지고 지키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말이 길어지죠. 근데 이걸 갖다가 국이라고 음을 하면서 우리가 모두 살고 있는 땅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굳혀버린 거죠. 그리고 음이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의미와 광치. 그래서 글자의 모양에다가 형체에다가 소리가 그리고 뜻이 형태, 소리, 의, 뜻 세 개가 같이 살게 동거를 하게 된 겁니다. 상당히 불편한 동거입니다. 이게. 사실은 형은 형대로, 음은 음대로, 의는 의대로 있었는데 이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문자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삼요소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동거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불편한 과정 속에서도 불편하되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만 익히면 나라국. 일단은 대표가 나라국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형체 속에 음과 의가 들어가가지고 동거 생활을 시작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 글자 보면은 이걸 보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건 음입니다. 소리를 먼저 생각하죠. 보면, 저 나라국이네 이렇게 해버립니다. 읽을 적에. 나라국 하는 순간에, 음을 발견하는 순간에, 나라. 이게 동시에 뜻이 따라 들어오죠, 이제. 그리고 형체가 이제. 그런데 음을 가지고 그냥 나라. 지금은 나라국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나라 하니까 국이라는 의미의 나라이겠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썼을 경우에 이게 뭘 나타내는 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그냥. 뭐? 나라? 나라꼬? 우리 딸 나리 이름을 잘못 쓴 거 아이가? 붙어서 해가지고 온갖 게 다 나올 수 있죠. 이 표문자가 쓰이고 있는 상황에, 자, 예를 들습니다. 자, 발할 시자죠, 이게. 우리가 희해서 희망 이름이다. 요걸 보면은 그냥 희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음을 갖다가 희로 기억을 해버리면 되는데, 바라다는 의미로. 그런데 한글로, 자, 이래 썼을 경우에, 한글을 처음 배우는 외국인이 발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희가 정확한 발음이죠. 근데 한글을 처음 배워가지고 히읗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밑에 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이라고 하는 이 모양이 가지고 있는 음을 배운 사람이 읽을 적에 어떻게 읽겠어요? 허이라고 있습니다. 희망을 허이망으로 읽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붙여 읽어라. 하는 순간에 희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허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허이죠, 사실은. 그대로 하면 허이입니다. 풀어쓰기 하면은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풀어쓰기 하면은. 허이, 이래 되겠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우민정음을 만들면서 희한하게도 음을 조합하는데 딱 집약적으로 조합하도록 글자를 만들어버렸어요. 음이 도망을 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희라고 발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또 말하자면 한글이 가지고 있는 한글 이 발음 기호가 자음 모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것이고 옆으로 알파벳처럼 풀어쓰기가 아니고 구축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이래가지고 구구를 안 읽고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장방형으로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 이게 음이 집약된 형태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집약이 되도록
흙 다시 만져보자. 흙 이렇게 만들었을까? 옆으로 가도 되는데 어차피 이게 음표기이기 때문에 표기해놓고 읽으면 되거든요. 약속대로 읽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써자라고 규칙을 정했을까? 이게 결국에는 한자가 가지고 있는 한자 자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축적인 모습과 같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발음 기호인 자음 모음이지만은 이것이 조합이 됐을 적에는 구축적이 건축적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음이 건축적이 되도록. 그러다 보니까 음의 건축성이라서는 결국에는 이것도 상형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리죠. 상형이. 그러니까 한글은 상형적인 요소도 갖고 있다. 그래서 또 실제 한글 자음 모음 만들 적에 목에서 발생되는 기관의 모습이라든지 등등을 갖다가 그 참조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뭐 후민정음 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천지자연의 소리를 갖다가 다 나타내겠다. 이걸 가지고 했으니까요. 그 부분이 이제 맞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한글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자와 한글을 갖다가 같이 나란히 써놓았을 적에도 거의 그 어떤 이질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 어차피 우리는 한자를 가지고 사용을 해왔고 한자를 벗어나서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갖다가 사정대학은 알기 때문에 한글 자모 구조를 갖다 가지고 글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한자의 구조를 차용해 가지고 그 모양에 갖추어서 같이 썼을 적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은 발음 기호이기 때문에 그게 나라의 말씀이 중국과 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음이 자꾸 지역마다 나라국이면 이 국이라는 음이 지역마다 다르니까 가장 바른 음은 뭐냐를 갖다가 나타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저 중국음에서 사용하는 가운데 중자 같은 경우 원음이 딩이지. 그러니까 훈민정음에 딩격에 달라 일어났습니다. 그게 원음입니다. 쭉 아닙니다. 지금도 한자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 음을 가장 잘 지키는 나라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기역, 리을, 비읍이라는 단초금이 살아있죠. 나라국 이랍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기역, 리을, 비읍 발음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잘. 국이 꾸어 이런 식으로 가버리죠. 기역, 리을, 비읍이 사라져버렸다. 이게 이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 발음 기호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러다 보니 기록성을 가진 다른 문자가 하나 더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편리하다. 인간의 어떤 삶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어떤 좀 더 가치 있는 상황으로 끌고 가는 데는 그렇다 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는 것이 제대로 된 언어학자들은 문자학자들은 또는 여러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원초적인 미란 말을 썼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요소에 이미 미적인 이야기를 갖다 했습니다. 이게 미적인 이야기를 조합하는 방법, 발음하는 방법이 전부 다 미적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문자와 그림이 따로가 아니고 원래 하나였다는 거.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가장 그 미학 개념 중에 하나가 서화동언이라는 말이 있죠. 서는 우리 글서, 책서 등등 화, 그림, 화 원자는 근본 원자를 앞에 삼수변을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고 뭐 같은 의미입니다. 삼수변을 붙여도 근원 원자고 안 붙여도 근원 원자인데 그러니까 그 서라고 하는 거 또는 글씨 또는 글자 또는 책, 화, 우리는 그대로 그림을 해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글씨, 문자와 글씨는 문자지. 문자와 그림은 그 뿌리가 같다. 이 말 자체가 문자와 그림이 따로 있는 것에 출발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재밌는 분석을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이 문자와 그림은 원래는 같은 것이었다. 방구대 안각화를 생각하면 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서라고 하는 글자하고 화라고 하는 글자를 잘 보십시오. 같은 구조가 딱 하나 있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하나는 이것이 있고 하나는 가로발이 있고 하나는 밭전에다가 또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뭐 알죠? 붓율 이런 말을 씁니다. 붓. 이게 붓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손이죠, 이렇게. 손으로 뭘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필기도구입니다. 필기도구를 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뭘 가하는 거죠. 뭘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두고 이제 문자학자들이 약간의 이견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일본에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 10여 년 되는데, 그 100세까지 사셨던 문자학자였어요. 백천정이라고 시로카와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네. 이분의 문자학이 매우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한자를 주로 이제 각골문, 건문, 중국 고대 문자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다분히 건자 모양만 가지고 한 거예요. 이분은 그 당시의 민속과 관계된 일을 전부 끌어옵니다. 그럼 문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또는 언어가 발생하는 것이 그 당시 생활상하고 벗어나가지는 있을 수 없다는 걸 착안한 거죠. 생활이 언어에 반영되고 생활이 문자에 반영되고 생활상하고 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고대 사회는 이 무의 사회거든요. 무. 보통 이게 무당 이래버림인데, 여기서 이제 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할때 무당 했을 적에 그냥 깽가리 치고 춤추고 막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무당회가 천시합니다. 그런데 동양문화를 이야기할 적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요순우탕이라고 하죠.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당임금, 이걸 뭐 그냥 지금은 우리 역사에서 빠졌습니다만은 건백년 전의 역사에서는 요순우탕을 먼저 배우는 것이 정상이었죠. 당군, 우리는 당군의 아들, 당군 역시 무입니다. 무. 요임금, 순임금 이런 전부 다 이 무였습니다. 무. 그 무의 역할이 그럼 뭐냐? 하늘과 교통하는, 즉 하늘의 뜻을 받아서 하늘의 말씀을 받아서 인간에게,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인간의 일을 하늘에 묻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일을 하늘에 묻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무다 이 말이죠. 그 무의 다른 형태가 성인이죠. 우리가 성인. 공자가 요구하는 게 바랬던 게 성인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성군. 그래서 성군이라는 말을 쓰죠. 성군. 아주 성스러운 임금. 세종대왕은 성군이다. 예. 성왕. 성은 기자에다가 입구에다가 임자인데, 임은 이거 사람이 앉아있는, 꿀이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귀로 듣는 거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입으로 하늘에게 묻고, 물은 내용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성이고, 그 성이 바로 무였고, 요임금, 순임금이 전부 무였다는 거. 그 요임금, 순임금을 전부 다 성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뭔데, 이 활이 활로 보지 않고, 이 활의 고대 문자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활자가. 그리고 여기다가 이 손으로 근데 이게 뭐냐, 이게. 그럼 이걸 입을 반쯤 벌리고 있다?
그래서 말하다 왈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 백천정이라는 사람은 이걸 축고라고 해요. 축고기라는 말을 썼는데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에게 알리는 내용을 담아 놓은 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신에게 축하는 것은 신에게 비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축하한다 말을 씁니다만 사람과 사람 관계에 사실 축한다 말을 썼는데 지금은 축의 원래 뜻은 신에게 비는 겁니다. 이게 앞에 있는 요 축자 요 부분이 이 제단이죠. 제단. 우리가 제사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사상입니다. 제사상 앞에 사람이 꿀이 앉아 있는 모습으로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중얼중얼 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신에게 묻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 묻는 내용을 적는 모습 또는 고치는 모습, 다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대 문자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뚜껑을 열어가지고 여기에 담긴 내용을 고친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쓰다란 후대에 와서 쓰다. 이렇게 글자를 쓴다는 단어로 굳어진 거지. 그러면은 화는 어느 뭐냐? 여기까지는 갔죠. 그럼 밭전이. 밭전이라는 게 저 이거만한 땅덩어리가 있다. 땅을 있으면 여러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나눠서 가져야 되겠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자른 겁니다, 땅을. 그래서 이게 화가 아니고 원래는 이 의미가 획입니다, 획. 끌 획, 자를 획입니다, 획. 이 화가, 이 원음은, 원뜻은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잘라내는 것이 이제 좀 그려야 되죠. 이렇게. 예. 에워싸고 있는 담. 짐승이 못 들어오도록 울타리 치는 거. 다 이걸 이제 그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잘라내야 되는 거죠. 끄어야 되는 선을. 그래서 사실은 화란 말은 획, 자르다는 잘라내다, 긋다, 나누다, 분할하다. 이게 원뜻이라, 이게. 그리고 음도 초기 음은 이게 획이 되어야 맞는데 후대에 와가지고 이제 화 해가지고 그리다, 우리가 그림 그리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잘라내다는 뜻은 사라져버리고. 사라지지 않고 지금 혹시 뭐 옥편이라든지 자전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쫙 그림 화자 뒤에 보면 자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한자의 하나 보면요. 대표적인 의미 하나, 1번이 최고로 대표되는 뜻이거든요. 그걸 대표훈이라고 하는데, 자, 서 해놓고, 글자 서, 이게 대표훈이 됩니다. 그럼 쭉 내려가 보면은 전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고대 사회에 사용되었던 예에 따라서 다른 뜻이 있었다는 거죠. 이 한 글자 내에. 그러면서 시대마다 다른 뜻으로도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 한자가 변천해온 과정들을 쭉 살펴버리면은 인간의 사고 방법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 시대마다의 풍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초기 문자들이 내려오면서 글자 모양들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 한자 서예 한데 보면 전선이, 예선이, 해선이, 행선이, 초선이 이제 이런 서체들을 나눕니다. 이거는 시기에 따라서 그 당시 어떤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것, 사상적인 것, 정치적인 변동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다 변해진 것이죠. 한자를 갖다가 그런데 이 한자도 그 당시에 언어가 각 지역마다 광동어가 있고 무슨 어가 복건성이 뭐 했듯이 당시에는 또 춘추 전국시대 각 지역마다 소리도 다르고 글자들이 달랐어요. 또 사용하던 문자들이. 이 부분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문자 통일을 한 사람이 진시황이죠. 진시황 중에 최고가 도량형 정비, 저울추, 자, 길이, 그 다음에 문자 통일, 그 다음에
이 도로를 닦으면서 수레의 폭을,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자동차 바퀴 폭을 딱 정해버리죠. 만약에 이걸 안 했으면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중국이라는 땅덩어리는 나라가 한 50개는 더 있을 겁니다. 지금도 50개 이상의 나라가 있을 겁니다. 문자를 통일시켜 가지고 일괄적으로 법령을 보내가서 적용시킬 수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어느 문자를 중심으로 했겠느냐? 당연히 진나라 문자가 중심에 있고 각국의 문자가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통일시켜 그런 거죠. 그 문자 통일이 그 이후로 어쨌든 간에 중국 전체가 단일된 어떤 그 국가 체제가 되는 쪽으로 자꾸 발달이 돼가지고 현재에 이르는 거죠. 현재에. 그러면 이 문자 통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좋은 점은 이것이었는데, 문자 통일로 인해 가지고 각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풍속의 문제, 역사의 문제가 사라진 것들은 또 매우 많겠죠. 이게. 그나마 이제 언어는 각 지역마다 또 사용하니까 그 족속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전통 같은 것은 그대로 유지돼 가지고 아직도 중국에는 뭐 소수민족은 자기 문자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 미시족이라든지 그런 고대 사회에 자기 문자도 아직도 씁니다.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으니까 북경어를 중심으로 한 어문 교육은 받지만은 또 자기들끼리 쓰는 문자들이 있고 자기들이 쓰는 언어가 그대로 있고 그게 남아 있는 중이죠. 그럼 지금도 뭐 세계 각국에서 매년 사라지는 언어가 뭐 몇 개이며 사라지는 문자가 얼마라고 유엔에서 통계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이렇게 이제 각 그 부족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고유한 정서가 끊임없이 사라지고 있는 뭐 지경에 지금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참 서두 겸 본론 겸해서 상당히 길게 끌고 왔습니다만은 이 문자든 뭐 그게 뭐 그림이든 또는 그러니까 이 미와 관계되는 것이든 뭐든지 간에 인간의 생사 문제와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가 결국에는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발생해가지고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고 지금의 문명을 이루기까지에 있어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그리고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갖다 끝없이 탐구하는 것이 말하자면 철학인 거고, 동시에 이 문제를 끝없이 탐구하고 표현하는 것이 그럼 뭐냐? 이게 미죠. 그럼 미라고 했을 경우에는 문학, 음악, 무용 뭐 등등 다 들어갑니다. 이 속에는 일상생활까지. 이게 미의 문제죠. 그러니까 인류가 어떻게 지구상에서 발생해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흔적을 남기기 시작한 것은 뭐 1만 년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 거쳐서 뭐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뭐 기원전 한 5,000년, 그러니까 7,000년, 8,000년 전까지는 흔적들이 남아 있으니까 또 그 이상 되는 것도 남아 있다고 지금 발굴이 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알지 못하는 마야 문명부터 시작해서 잉카에 나타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원형이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것들도 처음부터 관계되는 게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 즉 철학의 문제, 미학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거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4가지 의례가 있죠. 관원상제. 이 관원상제 문제는 뭐 유교 국가에 있는 게 아니고 뭐 기독교 국가도 있고 이슬람 국가도 있고 관원상제는 똑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의 삶과 죽음의 가운데서 일어나는 온갖 것의 집약체라는 것이죠. 집약체. 그리고 곳곳에 그게 따르는 의식이 따릅니다. 의식. 아무리 결혼하는 풍습이 달라졌다 손치더라도 거기에는 거기에 맞는 어떤 의식을 치릅니다. 장래 아무리 간소화되었다 손치더라도 또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지 뭘 갖다 사람들을 치릅니다. 생일 축하한다 하는 거 많이 변했을지라도 역시
뭔가를 합니다. 의식을 치른다고요. 그럼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식사하는데도 알고 보면은 식사 예절이라는 걸 따집니다. 아무리 편하게 한다 손 치더라도 뭔가를 자꾸 따집니다, 이게 사람이. 그럼 이게 어디서 기인하느냐? 갑자기 문명국가에서 식사 예절을 지켜야지, 문명인이 돼야지, 문화인이 돼야지 이런 말을 쓰는데 방금 하는 그 문명 문화라는 말을 쓰는 그 예절이 알고 보면은 이미 3, 4천 전 고대 사회에 그대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게 아직도 우리의 뇌리에 남아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 생활을 하면서.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된다, 넥타이를 이렇게 매야 된다, 뭐 할 적에는 옷을 갖다가 입어야 된다, 흰 옷을 입어야 된다, 검은 옷을 입어야 된다, 뭐 그 옷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계절에 맞지 않아, 아침에 입는 것으로는 뭐 좀 맞지 않아, 밥을 먹는데도 아침에는 주로 이런 것이 좋아, 이런 것을 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전부 다 미적인 관점에서 치르는 하나의 그 의식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태어난다는 문제, 사람이 태어난다. 자, 어쨌든 간에 남녀가 만나서 아기를 배워가지고 아기를 낳는다.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그 아기에 대해서 매우 이제 축하를 합니다. 그 뭐 성별과 관계없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를 하죠. 근데 고대 사람들은 이 태어난다는 것, 생명체가 태어난다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굉장히 엄숙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갖다가 무엇으로 봤을까요?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아주 간단한 질문이고 간단한 대답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힘듭니다, 이게. 아주 모호하죠. 방금 신비롭다는 말을 쓰시긴 그게 정답에 굉장히 가깝죠, 거의. 정답은 아닐지라도 정답에 매우 가까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에 가까울 수 있는 부분들인데, 고대인들은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 새로의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을, 또 새 생명, 뭐 아기뿐만 아니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작한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럼 무엇이 시작이냐? 새로운 영혼이 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자, 스스로 자, 우리 그죠? 스스로 자. 딱 그러니까 스스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아, 드디어 스스로 할 수 있네? 시작한다는 의미죠. 스스로라는 말은 남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죠. 아, 드디어 시작됐다는 거죠. 이 글자의 고대형이 이것입니다. 이 뭐냐면요. 사람도 그렇고 소위 이렇게 이 몸 속에서 길러서 몸 밖으로 나오는 모든 생명체는 다리가 먼저 놉니까? 코가 먼저 놉니까? 머리가 먼저 놓지 않아요. 사람의 경우에 만약에 다리가 너무 잘못하면은 뭐 산모와 아이가 동시에 사망해야 될 위험한, 그래서 애가 거꾸로 섰다 뭐 이런 말들을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동의보감에도 있습니다. 난산인 경우에 사용하는 부적까지 있습니다. 그럼 저게 뭐냐면은 짐승은 코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즉 짐승의 코를 말합니다. 즉 엄마 뱃속에서 짐승이 나올 적에 코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저 자자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적에 딱 보이는 짐승의 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 자자가 비롯하다, 시작되다는 뜻입니다. 자, 이 글자가 그렇게 쓰이는 예를 갖다가 실제 쓰이는 겁니다. 부산, 마산 이랬을 경우에 자, 부산, 지, 마산 이랬을 경우에 부산으로부터 마산까지입니다. 옛날에 불조심, 자,
10월 그러니까 11월 1일 지 12월 30일 뭐 이런 식으로 이 리본 붙이고 초등학교 다닐 적에 국민을 저도 붙이고 다녔습니다. 청소 강조 기간 자, 지 자는 어디로 붙어거든요. 그래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한다. 처음이다. 이 자자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상행 상황에서 의미는 짐승이 엄마 뱃속에서 딱 나와가지고 딱 보이는 코 모습이에요. 그래서 코빗자도 보면 저 자자가 들어있습니다. 한자에서. 그대로 아직도. 그래가지고 코빗자를 만들어가지고 코빗자를 쓰고 이 글자는 스스로 자 또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다 뭐 그런 의미로만 쓰이게 된 거죠. 이게. 그러면 사람은 태어난다는 것 갖다가 새로운 영혼이 깃든다라고 봤어요. 영혼이.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영혼이 깃들었다. 고대인들은 이 사람의 혼령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봤어요. 사라지지 않는다고 봤어요. 근데 어딘가에 있다가 새 아기에 깃들어가지고 나타나 새로운 영이 온 것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죽으면 어디로 갔다가 다시 온다고 본 겁니다. 이제 출생의 문제를 이제 새로운 영혼이 이제 깃든다. 이제 이렇게 고대인들은 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증거로 이 중국 최고의 그 문자라고 하는 그 가장 오래된 문자는 각골문. 네. 각골문 그 사실은 전부 점을 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에게 어떤 뜻을 물은 겁니다. 신의 뜻을 물은 건데 거기에 사람이 태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신에게 묻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또는 아이를 낳았느냐 어떻느냐 이런 질문을 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시경에도 시경이 사실은 이제 이 공자님 이후에 그게 문자로 정착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민요인데 전부 구술로 머릿속에 다 있었죠. 전부 다 외워서 구술로 된 것을 아마 그 공자님 당시에도 이 시경이 책으로 묶여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공자님이 시에서 이런 말이 있지라고 이야기했지 시경이라고는 책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거 보면은 아마 문자로 정착이 된 거는 이제 공자님 이후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전부 구술로서 이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경에 있는 시는 지금 우리 시를 갖다가 뭐라 합니까? 시를 뭐 한다 하죠? 책을 읽는다. 맞죠? 시를 역시 읽는다죠. 근데 시는 사실은 읽는 게 아니고 고대사에서 노래였습니다. 전부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경에 있는 그 내용들은 그냥 그 노래의 가사였습니다. 가사를 갖다가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음률을 맞춰서 노래를 한 거죠. 노래로 다 외워버린 겁니다. 이제 이게 문자로 정착이 되면서 문자는 남아가지고 왔는데 그 음률은 곡은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지금 시는 읽는다 해버립니다. 시는 반드시 노래로 불려져야만이 제맛인데 그래야만이 그 안에 시에 들어있는 감정이 표출이 되는데 느껴지는데 지금 읽는 것으로 해버린. 심지어는 요즘 시들은 거의 노래로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이 문장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그걸 또 새로운 시 형식이라고 해서 또 뭐 미적인 새로운 창작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고대사에는 모든 시는 노래였다는 거. 그게 이제 그 시경 그 생민편에 보면은 제사를 잘 지내가지고 신에게 제사를 잘 지내가지고 자식이 없는 상황을 면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즉 이 말은 자식은 신이 준다고 본 거죠. 근데 탄생 자체가 신에게 빌어서 나오는 지금은 뭐 전부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으니까 뭐 그런 그 의식이죠. 의식을 안 합니다만은 제가 어릴 적에 제 동생이 태어날 적에 기억을 합니다. 할머니가 밖에 가서 짚을 아주 가지런하게 자르고
그리고는 방 한쪽을 치우고는 그 짚을 놓고 물을 떠놓고 약간의 음식을 놓고는 빌어요. 삼신할매한테 빈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삼신할매한테 빌어가지고 생명이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풍습이 고대 사회부터 몇천 년 전부터 뭐 제 어릴 때 해봐야 1960년대, 50년대, 60년대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행했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뭐 병원에서 안 하죠. 그런 걸 미신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미신이라는 말 자체가 참 저는 굉장히 웃기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신. 어느 날 갑자기 미신이다는 말을 하는데 물론 과학적이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못한 부분 또는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거해야 되겠지만은 그러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은 버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아주 경건한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굉장히 미적인 행동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신에게 빌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갖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영화 장면처럼. 얼마나 경건한 자리입니까, 이게? 얼마나 미적인 자리냐고, 이게. 그 비는 내용이 중얼중얼한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근데 할머니는 뭔가 중얼중얼해요. 그게 뭐 거기에 사용하는 어떤 그런 그 가사라 해야 되겠습니까? 내용이 따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할머니 앉아는 아무것도 안 보고도 건 1시간 이상 중얼중얼합니다. 손바닥을 부비면서. 근데 내가 옆에 있었지만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신지는 기억이 한 개도 없어요. 뭔가 빌고 있다는 걸 알지. 근데 이 장면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 멀찍이 내려놓고 이렇게 본다면은, 이야, 참, 가장 인간이 인간다운 행동 아닐까, 저게. 지성을 가진 인간이 신과를 교감하면서 며느리에게 주는 어떤 사랑 또는 태어날 자손에 대한 어떤 애정 등등이 할머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거든요, 이게. 그걸 갖다가 신에게 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태어나고 난 뒤에 이제 3, 7일 안에는 외부 사람이 못 오게 한다. 결국에는 바깥에서 오는 어떤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서 금줄을 치고 못 오게 하거든요. 그 3, 7일 지나고 나면은 외부 사람한테 이제 보인다. 그리고 100일 하면 100일 떡을 해가지고 흰 떡을 해가지고 자, 흰 떡이 가진 의미가 있겠죠. 뭔가를 가지고. 자, 돌부터는 이제 자기 스스로 뭔가를 갖다가 뭐 할 수 있으니까 돌. 그리고 한 3살쯤 되면은 자기 스스로 걸어 다니는. 공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공자한테. 선생님, 3년상이 너무 깁니다 했어요. 3년상이. 그래서 1년상으로 합시다. 공자 당시에 이미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자 제자가 그것도. 우리나라의 3년상을 1년상으로 줄이는 게 얼마 안 됩니다. 지금은 뭐 상례 자체 이제는 뭐 3일장 지내고 나면 모든 걸 다 끝내버리죠. 그냥 뭐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것도 뭐 화상해가지고 뭐 끝내버리는. 그런데 장래의식이 가지고 있는 그 복잡하고 한 것이 고대 사회도 힘들었겠지만 현대 사회에 와서 매우 힘든 걸 분명해요. 그런데 왜 장래의식이 그렇게 복잡할까? 형식이 많을까? 이 결국에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가 삶보다도 더 크다는 이야기죠. 한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는데 그게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많이 살면은 뭐 과거에도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단번에 못 보내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결국에는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은 이제 신의 뜻이다. 그래서 신의 비를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나타낸 글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자입니까? 왕이 임금왕자죠. 이거는 자 왕후죠. 왕후 하면은 후는 뭡니까? 여성이죠. 왕은 남성이고 왕후 이럽니다. 그런데 왕후는 한 단어죠. 왕 따로 후 따로가 아니고 사실은 왕후라는. 그런데 여기서 이 후자가 디후라고 쓰입니다. 뜻이 있습니다. 이거와
이게 보통 우리가 뒤후죠. 전후할 적에 앞전 뒤후인데 이 후도 뒤후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뒤는 조금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초기 문자는 이게 사람이 뒤쪽으로 아기가 나오는 모습을 그린 글자가 이 후입니다. 모든 짐승들은 새끼를 낳을 적에 서서 그냥 툭 떨어뜨려 빕니다.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물론 이제 그 누워서 새끼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서서 주로 많이 낳아요.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렇게 낳은 가장 이제 어떻게 아기를 낳을 적에 어떤 자세가 가장 좋으냐 뭐 의학적으로도 자꾸 뭐 해가지고 뭐 수중분만도 있고 뭐 온갖 것이 있는데 사람이 그냥 뒤로 서서 아기를 낳은 상황을 그린 글자가 이 후입니다. 그러면 이제 왕후 이러면 그냥 하나 명사로서 왕의 부인, 즉 왕비를 갖다가 왕의 부인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우리가 한 단어로 봐버리는데 자, 이걸 갖다가 따로따로 풀어서 생각해 봅시다. 왕의 자식을 낳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해석을 왕의 자식을 낳은 여인 이게 왕후입니다. 왕의 자식을 낳은 사람. 그러니까 자식을 안 낳으면 왕후가 아닌 거죠. 후가 아닌 거죠. 물론 뭐 자식을 못 낳아도 이제 뭐 왕후가 되기도 하고 뭐 합니다만은 원래 의미는 왕의 자식을 낳은 여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글자가 이 아기를 낳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뒤쪽에서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뭐 저기 사자가 그런다고 합니까? 새끼를 낳아가지고 절벽 위에서 떨어뜨려 살아나오는 몸만 키운다 하죠. 뭐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는 동물의 왕국에서도 못 봤습니다. 저도. 그런데 사람도 똑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폐기하다, 폐기물 처리, 요즘 참 큰일 났습니다. 이 폐기물 때문에. 이 버릴 기자인데 포기하다 할지라도 이게 고대 사회에 있었던 풍습 중에 하나가 첫째 애를 내버린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행한 그런 부족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기가 뭐냐면은 첫 번째 낳은 애를 강물에 나무 위에 얹어서 떠내려 보내는 거. 저 서양 신화에도 아기를 물에 띄어서 내려 보내는 뭐 그런 신화들이 있을 거예요. 버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버린다는 뜻인데 어떤 부족에 따라서는 아기를 갖다가 강물에 넣어가지고 떠오르면은 데리고 가서 키운다. 이런 경우도 있고, 아예 버리는 경우도 있고, 버렸는데, 이게 버린다는 것이 이제 강물에 버린다도 있고, 들판에 버린다도 있습니다. 들판에 버렸더니, 짐승이 와서 뭐 했고, 또 뭐 했더니 뭐가 했고, 그래서 키웠다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설화들이 전해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행해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류잖아요. 허를류죠. 보통 허를류 이러죠. 그러니까 물의 갈래라는 뜻입니다. 물의 갈래. 우리가 원류 이랬을 적에 이 근본 원자는 물의 샘이 솟는 장면을 의미한 것이고 류는 이 샘이 흘러가지고 갈래가 벌어진 것이 류입니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원뜻은 요 글자의 원뜻은 물에 이런 물에 요 글자가요, 사람을, 아기를 의미합니다, 이게. 요 부분. 요거는 머리카락을 의미하고, 거꾸로 물 위에 띄어보내는, 갓난 아기를 갖다가 물 위에 띄어보낸다가 이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습니다. 우리가 법이란 말 쓰죠. 그런데 법은 뭐 물 흘러가듯이 뭐 적용을 한다, 뭐 정치인들이 써먹는데 원래 이게 갈것자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이런 포대 안에 무슨 짐승이 있습니다. 이 포대는 것이 이제 말가죽으로 만든 포대 안에 무엇을 집어넣어 가지고 물에 흘려 보내버리는. 그래 물에 흘러 보내 가지고 액막이를 한다는 의미가 원래 법자였어요. 그러니까 흐를류는 아기를 물 위에 띄어 보낸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버릴 기나 흐를 유나 이 법법이라는 것이 다 내버린다는 의미가 있었다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람을, 아기를, 중국을 이룬 고대 왕조 중에 은나라 다음에 주나라거든요. 주나라는 저 서북쪽 변방에 있다가 은나라를 치고 중국 중원을 장악한 민족인데, 이 주나라의 고대 설화의 그 자손 선조 중에 후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직. 이게 이제 이 주나라의 그 조상인데, 후직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은, 후직이 처음 태어났을 적에 들판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게 첫째 아기를 버린다는 거기죠. 버렸더니 짐승들이 와가지고 보살폈다. 그래서 다시 데려왔다가 또 버렸더니 호랑이가 길렀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얼음 구덩이에 내버렸더니 새들이 와서 덮어줬다. 그래서 데려와서 길렀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자우등간에 이런 사람을, 어린애를 갖다 내버려서 가는 부분이 이제 있는 부분이죠, 이게. 왜 그랬을까 하는 문제는 이제 그 당시 상황, 그 사람들이 그 심리 상태가 뭐였는지는 우리가 좀 더 그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문자들이 거기에서 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는 의미가 현재 의미로 굳어진 것이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종종 쓰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떤 기쁨을 이렇게 해요? 농장지휘란 말을 씁니다. 구슬을 가지고 노는 기쁨.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여자아이를 낳으면 농화지휘를 이렇게 해요. 이 기와장을 가지고 논다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시경이 나오는 이제 내용들인데, 즉, 남자애가 태어나면은 옥으로 만든 구슬을 손에 쥐어주고, 여자애가 태어나면은 손에다가 기와장을 만져준다. 그러면서 구슬하고 기와장이 뭐 차이가 나니까 뭐 이 푸대접이 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구슬을 쥐어준다, 이 말은 구슬을 전부 옥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고대사회에서. 그럼 옥이라고 하는 거는 재액을 막아준다. 나쁜 영이, 그러니까 어린애가 갓 태어나면 영혼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 영혼이 힘이 없어요. 다른 나쁜 애기 오면 막아낼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다른 힘을 빌려서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옥을 지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그 옥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기와장을 지어준다 했는데, 남자아이는 침상에다가 눕히고 옷을 덮어주고 이 옥구슬을 지어준다, 손에다가 되어 있고, 여자아이가 나면 땅에다 눕힌다. 땅에다 눕히고 기와장을 지어준다. 그럼 땅에도 눕히고 침상에 눕히면 당연히 이게 대접이 다른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여성을 그 대지로 본 거죠. 즉, 땅에 눕혀가지고 땅 기운을 받아가지고 어떤 영을 막아내는 힘을 얻어라. 이런 의미. 그리고 구슬과 이 기와는 여기서 그냥 상징적으로 신을 의미하는, 그렇게 이 해석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아기가 자랄 동안에 주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주로 안고 다닙니다. 그죠? 가슴에. 그것도 가슴에 안는 이유가 서로 심장과 심장의 소리를 듣는다. 뭐 이렇게 아주 좋은 해석을 해서 뭐 좋긴 합니다만은,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저 포함해가지고 어머니, 할머니, 언니, 누나 덩어리 엎혀가 자랐을 거예요. 자, 강보에 산다란 말이죠. 강보에. 강보에 산다. 보에 산다. 그 보자를 갖다가 이제 이 오더위하고, 이 글자인데, 이 보자의 경우에 이게 이제 어린애를 나타내고,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등에 어린애가 엎여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엎여 있는데 이불을 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불을. 업어서 키웠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보가 주나라 때 오면은 벼슬 이름이 돼요. 명보라고 하는, 그 다음에 큰 대자를 써서 이런 아주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는 그 의례 담당관을 갖다가 명보 또는 대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직책이 이제 어린애가 태어났을 적에 그 영혼을 잘 보호해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직책이었다면 주로 이제 왕손이거나 뭐 그렇겠죠.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서 자랐다. 애가 조금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부족 국가였으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조상에게 우리 부족 신에게 새 식구가 태어났음을 알려야 돼요. 새 식구가 태어났음을. 지금은 뭐 거의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조상을 모신 사당에 이제 애를 데리고 가서 새 식구가 나가지고 우리 식구가 됐다. 조상에게 이제 고하고 조상신이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 등등을 이제 비는 거죠, 이제.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새로운 영혼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표시해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새 아기를 태어나게 도와주는 병원이 산부인과죠. 우리가 생산 이러면은 공업 생산품 뭐 이걸 주로 생각합니다만 생산이라는 건 원래 생명체가 태어나다는 것 갖다가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뭐 젊은 사람들 중에서 쓰는 단어가 아닐지 모르지만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사용했던 단어 중에 그 사람은 생산도 못 해보고 그래 안 죽었나 이런 말을 씁니다. 아기도 못 낳아보고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여자로 태어났으면은 아기를 낳아보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데 그걸 못 해보고 그렇게 됐다 아이가 뭐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게 생산이라는 말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산자가 문제인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글자는 이 문자 밑에 요거는 이마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거 날생자를 이렇게 쓰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이 문자입니다. 문자. 자 이걸 우리 어떻게 읽습니까? 어떻게 뜻을 말합니까? 글을 문 이러죠. 문장, 글, 뭐 한문, 국문, 문, 글이라는 뜻인데 이게 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기 이전에 원초적인 의미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요즘 화두가 되어 있는 게 지금 하나, 로마자로 타투, 문신. 국회에서 우리 창원이 고향인 유호정 의원이 이제 자기 몸에 문신 표시하고 문신 문제를 갖다가 합법화하자 이렇게 이제 퍼포먼스를 벌리고 그랬는데 이게 이 문제라는 것이 문신을 의미합니다. 문신의 가장 고대 문자는 이 문자의 고대 문자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 부분의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벌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 그리고 이 가슴에 마음심자 모양, 이게 마음심자의 고대인데 이런 형태이거나 또는 조금 다르거나 이걸 가슴에다가 그려 넣었어요. 그걸 죽은 사람에게 그려 넣거나 실제 칼을 가지고 피부를 찢어서 표시를 했어요. 죽은 시체에다가. 이게 그 글자입니다. 죽은 시체에다가 표시를 낸 겁니다. 그러면 왜 죽은 시체에다가 이걸 했을까? 그리고는 이게다가 물감을 넣었거든요. 지금 문신과 똑같습니다. 어떤 물감을 넣었냐면은 주로 붉은 물감을 넣었어요. 이게 이제 죽은 사람을 저 세상으로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의식이라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렇게 찔러서 피를 다
다 뽑아내야 몸에서 다른 악기가 못 달라든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단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 시신을 아주 엄숙하게 장엄하게 만든다. 지금도 뭐 주로 화장을 주로 하긴 합니다만 장의사 담당하는 시신을 다루는 사람 중에 관에 넣어놓고 예쁘게 화장을 하죠. 아주 예쁘게 화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장을 하거나 이제 장지로 가는 그런 의식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매우 공경해서 엄숙하게 저 세상으로 보낸다는 의미죠. 이게 사람의 몸에, 그것도 이게 남자입니다. 남자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자의 경우는 뭐냐? 여자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게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 상쾌할 상자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는 여자는 문신을 했을 적에 여자는 아주 유방이 매우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유방 주변에다가 이렇게 문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성의 경우, 요거는 남성의 경우. 그것도 이제 이렇게 누웠었을 적에 앞면에다가 신체 앞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하는 문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방금 산자에 문신할 문자를 해놓고 요거는 이마를 나타냅니다. 날생자를 써놨다. 태어난 아이에게 이 문신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 여기 문신은 칼을 가지고 이마에다 째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물감을 가지고 X자이거나 뭐 주로 X자를 많이 쓰죠.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당에 가서 조상에게 새 식구가 태어났다. 이런 의식을 고대사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이제 성년이 되면은 또 하는 문신이 이 은이죠. 선비은자입니다. 크면은 이렇게 이거 빗금친 게 이게 문신한 표현인데 표시물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성인식도 조상에게 했다는. 이게 문신이라는 게 단순히 지금 하는 문신들은 어떤 자기 표현 등등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처음 시작은 시신을 어떻게 아주 신성하게 만들어주는 정화의식 플러스 엄숙하게 만들고 저승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의식으로 봤던 거지. 문신은 거기서 출발한. 그런데 문신이 북방으로 갈수록 내륙 지방으로 갈수록 덜하고 해안 지방이 중국으로 치면은 역시 이 산동 지방으로 해서 동이족들이 주로 했고 일본 열도에서도 많이 했고 일본 열도는 일본에서는 아주 최근까지 저는 문신하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해안가에서. 그런데 우리가 아프리카든지 저 남미 쪽에 어떤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다큐멘터리 보면은 지금도 문신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의식들을 하는 게 그냥 색칠만 하는 데도 있고 실제 신체에다 막 끄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흉이죠. 흉할 흉자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가슴에다가 이게 표시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슴을 나타내는 말로 이제 흉할지, 가슴 흉할지 쓰죠. 이 월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의 육체를 의미하는 고기 덩어리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이게 죽음의 부분에서도 문신도 했지만은 태어남에도 문신을 했다는 거죠. 그 문신은 직접 칼을 대어서 째가지고 그 속에다 물감을 집어넣는 행위보다는 칠을 한다는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로 씻어 버리면 되는 이제 그런 의식이 주였고 실제 칼을 째서 하는 경우도 있죠. 어릴 때 우리 아명 뱃속에 있을지도 태명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름의 문제인데 어릴 때 아명 혹시 가졌던 분? 이 선생은 뭐 가졌어요? 집에서 할머니가 뭐라고 불렀어요? 모계라고 불렀죠. 모계는 못났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쁜 손녀를 두고 모계라 할까?
뭐 그 개똥이 그래서 실제 견자라 말을 썼습니다. 개견자를 아예 이마에다가 개견자를 갖다가 이렇게 물감을 가지고 써서 잠시 있는 그래서 개똥이라고 부르죠. 그게 개똥인 겁니다. 니는 개똥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어릴 적 이름이 판돌이에요. 판돌이. 돌이죠 돌이. 돌인데 왜 판자가 앞에 들어가느냐. 팔았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어머니를 정해가지고 내를 팔아버린 거죠. 그래 판돌이 주로 어릴 적에서 어머니가 돌이었어요. 그래 새로 정해진 어머니 집에 가면은 뭐 이렇게 뭐 밥도 함께 얻어먹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었어요. 이웃 동네 아주머니한테 가서. 그래 이모를 정했죠 또. 그래 애를 팔아버리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이 아이의 수명 내지는 등등에 관계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조금 천한 이름을 붙여서 귀하게 여기면은 누군가 악령이 탐을 내가지고 오죠. 구슬에 똥이 묻어 있으면 그 구슬인지 모르고 지나가는데 바짝바짝 닦아놓으면은 누구든지 탐을 내고 훔쳐가려고 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개똥인 겁니다. 그래서 개똥인 겁니다. 판돌이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뭐 모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악령이 와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탐내지 않게 위해서 했는. 이게 또 가만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상당히 의식적으로 한 것인데 이게 전성돼 가지고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왔다 하는 게 그 심리적으로 가만히 살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 문제가 야, 인간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조심하구나. 정말로 조심하구나. 바깥 상황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는 게 없구나, 인간이. 또 거꾸로 말하면 인간이 바깥 상황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있구나. 언젠가는 계속해서 어딘가 기대해야 되구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신이 여러 명이죠. 부엌에 가면 주황신이 있고, 변소에 가면 또 신이 있고, 고방에, 창고에 가면 창고에 또 많은 신이 있고, 동지 때 되면은, 제 어릴 때면 할머니가 동지 밭쪽 해가지고 곳곳에 나왔어요. 불 켜고. 변소에도 놔놓고, 소마고에도 놔놓고, 그러니까 고방에도 놔놓고, 또 뭐 어디도 구석에다 놔놓고, 곳곳에 이렇게 놔놓는다고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죠. 그거 놔놨다가 가져와서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신이죠, 미신. 분명히 미신 맞습니다. 그런데 미신인데, 그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심리작용을 보세요. 매우 아름다운 부분이 있다고.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식구들 탈 없이 가는 마음이 그게 딱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이것마저 미신대로 해버리면 곤란한 상황이지. 새마을 운동 때문에 사라진 게 많습니다, 사실은 또.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무조건 미신으로 해버렸거든요, 이게. 자기들도 내내 미신 지키고 있으면서 이상한 문화, 우월주의. 문화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월하고 1등하고 없습니다. 문화는 그 지방의 문화는 그 지방에서만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그대로 존중되어야 된다고. 그대로 인정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미신이 등등을 해가지고 1등한 것이 천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1등하고 천한 것으로 치부해가지고는 내버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 되죠. 과연 이게 이제 문화적인 생각인가? 전혀 아니죠. 인간이 그 문화된다는 말은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문화 활동에는 문화의 말이 가지고 문화라고 하는 이 글자를 가지고 있는 서양식의 그 단어 말고 이 극동에서 동북아시아 사용하는 글을 문자에다 화할 자는 인간이 좀 더 인간다워지는 것이 문화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워진다고 하는 것이 미신을 버린다든지 또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아름다운 것을 버린다는 게 아니고 그걸 좀 더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행위는 하지만은 그것을 하고 있지만 이성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성이 가미되면은 이게 드디어 미적인 요소가 발생하는 거죠. 인간미가 넘치는. 인간미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고쳐가는 것이 문화죠, 이게. 짐승과 인간이 나누어지는 시점이
어디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짐승과 인간이 나누어지는 시점이 어디겠어요? 그렇죠. 뭐 이성적인 작용인데, 그 이성이 이제 불러오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는 윤리의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윤리의식이 생기는 순간에 그때부터 인간이 짐승과 달라지는 거죠. 동물과 달라지는. 인간도 원래는 이게 우리 인간인가 하고 대단한 존재인 거 생각하지만은 다른 동물과 똑같이 서로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각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뭉쳐야 된다는 거. 뭉친다는 말은 사회성을 가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사회성을 가진다는 말은 상대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인간만이 양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양보가 미덕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예의염치라는 게 거기서 생기는 거죠. 이 예의염치가 결국에는 사람과 짐승을 갖다 구별하는. 짐승들은 자기 새끼가 자기 밥그릇 가까이 오면 물어봅니다. 심지어 물어 죽여버립니다. 엄마가 자기 자식이 배가 고파 있는데 자기 배불리 하고 안 먹습니다. 나는 배부르다 하고 밥 주죠. 자기는 굶어가지고 죽을 지경이 돼도 자식은 어쨌든 배불리 먹이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바로 여기에서 짐승과 사람이 구별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것이 자애죠. 예, 자애거든요. 지금은 없어졌겠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60년대 학교에 가면은 자모회 있습니다. 자모회. 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커서 들으니까 참 기가 막힌 말이다 이거. 뭐 지금은 자모회라는 게 없죠. 뭐 요즘엔 사용하는 그런 그 학부모 모임도 보면 아주 너무 이성화돼가지고 기계적으로 되어서 아무 정이 없는 진짜 정남에 떨어지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어떤 유연해, 무시무시한 말들 아닙니까? 유연해라는 말들이.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문신이란 말과 동시에 또 문이란 말, 그러니까 문이란 글자가 들어간 단어 중에 문장, 글이라는 말이죠. 문장. 근데 이 문장이라는 말도 이게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이 장이 아름다울 장자예요. 문은 내나 문신은 그 문자지만 이 장은 보십시오. 이거하고 요거 이 빼버리고 이게 뭡니까? 신이죠, 신. 신격호. 농심라면 신자인데 이 신은 이게 바늘입니다, 바늘. 문신 때 쓰는 바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갖다가 바늘을 가지고 예쁘게 그리는 장면이 장이죠. 그러니까 문장이라는 말은 아름답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원래는. 즉, 문신을 해서 아름답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 문신이라는 게, 이 문장이라는 게 신체를 두고 신체를 갖다가 어떻게 뭔가 아름답게 꾸미는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에다 직접적으로 이런 거 꾸미는 행위인데 이거는 그 다음에 신체 바깥쪽에다가 이제 어떤 통과 의례를 하면서 일어나는 게 있죠. 인간이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치르는 가장 큰 의례가 뭐겠습니까? 4가지죠. 관혼상제잖아요. 이 관혼상제는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 어디 할 것 없이 아마 매우 중요한 부분들일 겁니다. 뭐 관은 관례라고 해서 이제 관례, 혼례, 상례, 제례잖아요. 다 예자가 다 들어가거든. 의식이 들어갔다 이 말이 되는데 뭐 서양에도 성년식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 모르지만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반도, 일본까지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남자 나이 20이 되면은 관례를 치르거든요. 관례라는 것은 결국에는 상투를 틀고 여기다 비녀를 꽂는 행위죠. 여자는 계례라 했습니다. 역시 머리를 묶고 비녀를 꽂는 그게 계례. 여자는 15살 때 하고. 그리고 이제 성년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지어주는 게 개똥이도 지었지만 본명이 있죠.
그래서 본명이라고 하죠. 이제 아명은 이제 개똥이지만은 목에도 있다. 목의 본명이 이미영입니다. 아름다울 미자에다 꽃뿌리 영자 써나? 영화를 영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네. 학예사 해가지고 돈 못 벌겠는데. 자, 여기서 이제 명. 자, 이름입니다. 지금도 네 본명이 뭐냐는 말 많이 쓰죠. 문필을 가다는 필명 씁니다. 요즘도 필명. 어디 또 하면은 자기 본명을 다 감추는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본명을 노출시켜 버리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본명은 거의 감췄어요. 심지어는 풍속 중 일본에는 그런 풍속이 상대에게 내 이름을 알린다는 것은 상대한테 나를 허락한다는 의미가 가버려요. 그래서 남자가 길을 가던 남자가 이쁜 아가씨를 보고 막 노래를 불러요. 일본 그 만엽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가씨의 이름은 저 뽕딴한 아가씨는 참 이쁜데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답하는 노래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출신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려드려요?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명을 알려준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그러니까 이게 신들이, 악령들이 알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계 형제들만이 본명을 알고 나머지를 몰라야 돼, 이곳에서는. 그래서 다른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게. 그래, 아명도 지어지는 이유가 본명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이 어떤 주술을 걸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일본 작가 중에 아주 유명한 여류 작가인데 아직도 본명을 모른대요. 필명은 있는데 매우 유명한 일본 그 여류 작가인데 평생 그냥 얼굴은 알죠, 사람들이 다. 근데 본명을 모른대요. 그리고 지금도 본명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본명이라는 말도 이상하잖아요. 이름이 하나지, 또 본명이 또 뭐며. 그럼 본명이 있으면 또 가짜 이름이 있다는 이야기 되겠죠,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 자입니다, 자. 글자 자자. 이게 같은 뜻인데, 명과 자, 이거 갖다가 중국에서 지금 명자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갖다 명자, 너의 명자를 하면 이름과 자가 뭐냐 이런 뜻이에요. 자와 명이 다 다른 겁니다, 자. 근데 글자 자가 아니고 이름 자예요, 저게. 이게 이제 남자 나이 20이 되고 관례를 하고 성인식을 하고 그때 지어주는 이름이 자예요, 자. 그때부터는 본명을 안 부릅니다. 부모 이외에는 누구도 못 불러요. 할아버지 이외에는. 그러면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가짜 이름이 자입니다, 저게. 그래서 조선조 사회에서 좀 이름 있는 사람 전부 자가 다 있죠. 이건 나오세요 한 번 더 하죠. 그렇다면 또 호라는 게 있습니다. 호. 그리고 호 추사 김정희. 정희는 본명이고 추사가 호죠. 그러니까 이 호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이제 부르는 다산 정약용 이름입니다. 다산이 호죠. 저 강진 다산 땅에 가서 귀양살이를 했기 때문에 다산이라고 붙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르거나 뭐 하거나 해서 그냥 편리하게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거. 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 간에 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그리고 본명은 숨기고 있는 거지 다.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한 사람을 두고 이름을 달리 해가지고 부른다 하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에는 한 인간 본연의 그 존재를 갖다가 매우 중히 여긴다 하는 존중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제 우리가 명실상부하다라는 말을 갖다가 많이 쓰죠. 이름과 실체가 같다 이 말인데, 즉 이름 자체를 갖다가 인격으로 본 부분입니다. 이름 자체를 인격으로 본. 실제 지금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내 이름을 걸고 이런 말을 씁니다. 내 이름을 걸고. 무서운 말이에요. 또 뭐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뭐 내 이름에 침을 뱉어라. 뭐 뱉지 마라. 뭐 등등의 이름을 두고서 매우 인격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름과 실체가 같은 걸로 본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내 본명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알면은 내 인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을 안 알려주는 거, 본명을. 그래서 다른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짓는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이름 짓는 거 보면은 이제 한자어를 많이 쓰던 시대보다는 좀 한글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한 뭐 MBN이든가 거기 어디 그 기상 게스트 중에 이름이 조노을 이러더라고. 뭐 나리 뭐 등등의 이제 이쁜 이름을 씁니다만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적국을 정벌하고 정벌한 지역 이름을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기념으로 적국의 이름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원수를 쳐 부쉈다고 해서 자식 이름에다 원수구자를 써가지고 주는 경우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가 원소구자라고 원수라는 이름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구라는 의미 도덕구와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시성이 있습니다. 신라 시대에 이 구시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 구시가 이 구시로 바뀐 거죠. 이 글자로 바뀐 겁니다. 구태해 저 집안들이 원래는 이 구자였다고. 실제 우리 이게 창원 요 정빙산 넘어 동업에 가면은 자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자여. 옛날에 역이 있어가지고 역마가 있고 찰방이 있었던 자리인데 이 동네에 가면은 이 구시의 시조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시가 바로 이 구시거든요. 신라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창원 땅은 신라시대에는 이 혈족들이 창원 땅을 다스리던 주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름에 관한 얘기를 제가 마무리를 짓고요. 그렇다면은